안녕하세요. 나살린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향연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참고한 책들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자네들이 묻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꽤 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향연의 첫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의 저자는 플라톤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그는 생애 초기에 소크라테스를 만났고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평생 따랐던 사람입니다. 플라톤의 작품은 현재 26편의 대화편이 남아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쓴 작품들입니다. 작품을 쓴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요. 중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사상을 개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연은 중기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플라톤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대화의 형식으로 글을 썼다고 했는데요. 이는 플라톤의 사유과정, 즉 일반적인 통념으로부터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 동요하고 분투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연은 무슨 뜻일까요? 향연은 심포지온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남성들의 술잔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향연은 남성들의 일, 남자들의 유대 행사로 소년들을 시민사회에 입문시키고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동성애는 일종의 문화였는데요. 향연에 참여하는 많은 남성들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심포지온은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관습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점차 침상에 기대어 마시는 관습으로 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도자기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죠. 이 그림은 향연이 열리는 남자들의 방인 안드론을 그린 그림입니다. 긴 의자가 놓여있고 그 의자 위에 남자들이 둘씩 혹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전형적인 심포지온은 7명에서 15명까지 손님을 접대했고 일반적으로 한 침상에 2명이 기대어 누웠습니다. 안드론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심포지온을 개최했고 그 결과 귀족적인 모임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민들은 심포지온을 귀족들의 비행의 온상으로 여겼습니다. 심포지엄의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는 안셀름 포이에르바흐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이 1874년도의 버전인데요. 가운데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향연을 주최한 아가톤, 그 왼쪽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시대의 말썽쟁이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등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향연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385년에서 370년 사이에 집필한 것으로 플라톤의 나이가 40에서 50대로 추정이 됩니다. 향연은 상상해낸 작품이거나 실제로 있었던 향연을 각색한 작품이지만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들 모두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향연에 설정된 시간이 기원전 416년 1월 겨울의 레나이아 제전에서 아가톤이 우승한 때입니다. 이 시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하기 약 10년 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재앙, 민주정의 붕괴, 그리고 민중과 귀족계층 간의 불화 등 멸망의 징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향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액자식의 구성인데요. 향연은 아리스토데모스의 회상에 대한 아폴로도로스의 회상입니다. 아리스토데모스와 아폴로도로스의 회상에
소크라테스의 디오티마에 대한 회상이 덧붙여집니다. 회상의 작품이죠. 따라서 청자, 아폴로도로스, 아리스토데모스, 소크라테스, 디오티마로 이르는 사다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향후 디오티마가 묘사하는 사랑의 사다리 5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가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회상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형식으로 그 내용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데요. 이런 형식은 플라톤의 저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는 구술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술시대라고 하면 역사나 문화를 글이 아닌 말로 전해주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항연이 쓰여진 시기는 구술시대에서 문자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준구술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연을 비롯한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읽히기보다는 호메로스가 서사시를 읊듯이 청취되기 위해서 홀로 독방에 앉아서 독서와 사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광장에서 타인과 대화와 토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토론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의 의견이 어떤지 말을 걸어오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볼까요? 항연의 주요 화자들이 총 7명인데요.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에릭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됩니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라는 주제를 제안한 제안자인데요. 계속 에릭시마코스를 졸랐다고 하죠. 에릭시마코스와는 동성애 관계에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법의 권위자로 아가톤과 동성애 관계에 있습니다. 에릭시마코스는 의사이자 이번 향연의 좌장을 맡은 인물이고요.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작가, 아가톤은 비극작가이자 이번 향연의 주체자입니다. 소크라테스,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정치가인데요. 소크라테스와 모종의 관계인데요.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 관계는 아닐지라도 연인 연동의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연에서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가정된 것입니다. 고전기 아테네에서 연인 연동의 관계는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 남자들의 결속과 입문을 실현하고 문화적 전통을 전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향연의 주제가 에로스인데요. 에로스가 뭘까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사랑이라는 말에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에로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아도 역시 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 의미의 사랑인데 친구, 부모, 자식 등의 애정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을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필로가 필리아에서 나온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를 그냥 에로스라고 말씀드릴 것이고요. 가끔 사랑이라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향연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입부와 산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입부는 아폴로도로스와 동료의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막은 5명이 에로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5명은 소피스트로부터 교육받은 소피스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에 비해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하이드로스는 에로스를 일반적인 대중의 말로, 법의 권위자인 파우사니아스는 법적인 용어로, 의사인 에릭시마코스는 과학적인 설명으로, 희극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적인 신화로, 비극작가인 아가톤은 매우 장식된 스타일을 사용하여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은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에로스론을 전개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디오티마라는 여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향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산막은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합니다. 알키비아데스 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고대 아테네인들의 애증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잘생기기로 유명했고요. 그 잘생김으로 인해 여러 추문과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이 알키비아데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알키비아데스가 어디선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자신이 경험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오늘은 향연의 첫 시간이니만큼 도입부와 일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묻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꽤 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로 시작합니다. 이는 아폴로도로스가 몇몇 동료들에게 받은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불쑥 끼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데요. 동료들은 10년 전 아가톤 집에서 벌어졌던 향연에서 소크라테스 등 참석자들이 에로스에 관해서 말했던 내용을 무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아폴로도로스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모습은 고대 그리스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대 역사적 서사를 읊어주던 시인들의 모습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1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아가톤이 제전에서 비극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난 다음 날입니다. 전날 술을 진탕 마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숙취가 여전히 있어서 사람들은 술잔을 돌리는 대신에 이야기를 돌려가며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합니다. 파이드로스가 늘 주장하던 사랑의 신인 에로스를 찬양하는 즉석 연설을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파이드로스가 한 연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드로스는 20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의사인 에릭시마코스와는 동성애 관계에 있습니다. 소피스트로부터 수사술에 대한 견습을 막 마친 사람의 특징인 찬사의 수사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 기원, 실천, 비교, 에필로그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먼저 에로스를 위대한 신으로 찬양한 후에 에로스의 부모와 태생에 관한 기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전설이나 시에서 그 부모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에로스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특히 사랑받는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인정해줄 때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것은 혈연, 명예, 부의 유익함보다도 더 강력한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만일 군대나 공동체가 사랑하는 연인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가장 좋은 사회 체제가 될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모든 추한 일들은 멀리하고 명예로운 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이드로스는 도덕적 좋음과 나쁨을 수치심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고대 아테네 사회는 제 문화와 대비하여 수치 문화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수치 문화는 훌륭한 행위에 대해 외적인 인정에 의존하는 문화로 다른 이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죄 문화는 내면화된 확신에 의해서 훌륭함과 나쁨을 평가하고 다른 이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죄의식에 의해 고통받는 문화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이드로스가 보기에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으로 우리에게 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우사니아스가 연설을 하는데요. 파우사니아스는 법률가로 알려져 있고 아가톤과 동성애 관계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드로스의 논지를 조금 더 밀고 나가는데요. 파이드로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에로스가 우리에게 덕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에로스에도 좋은 에로스가 있고 나쁜 에로스가 있다는 거죠. 나쁜 에로스는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먼저 두 명의 아프로디테를 구별합니다. 하나는 천상의 아프로디테로 우라노스에 잘린 생식기에서 태어난 어머니 없는 딸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속의 아프로디테로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 난 딸입니다. 이에 따라 에로스도 천상의 에로스, 세속의 에로스로 나눠집니다. 천상의 에로스는 나이가 많은 에로스로 고귀하고 강하고 지성적인 것에 끌립니다. 신인 우라노스로부터만 탄생했기에 신의 속성만을 가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에로스는 어린 에로스인데요. 취향이 미숙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성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서 혼합된 본성을 가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바로 이 천상의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세속의 에로스로 추한 것이므로 금지해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천상의 에로스로 아름다운 것이므로 장려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파우사니아스에게 에로스란 사랑과 덕이 만나서 상대방을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다음 에릭 시마코스의 연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릭 시마코스는 약 32살의 의사로 파이드로스와 연인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파이드로스나 파우사니아스가 에로스를 개인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에릭 시마코스는 에로스를 처음부터 과학적인 관찰과 시급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에로스를 두 개로 구분한 것에 일단 동의하면서 에로스는 단지 인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연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실상 에로스는 우주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의 조화를 일구어낸다고 주장을 하죠. 에릭 시마코스에 의해서 에로스는 인간론에서 우주론까지 확대됩니다. 그는 세계를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의 긴장으로 서술합니다. 인간의 건강 면에서 살펴보면 건강한 체질은 건강한 사랑을 추구하고 병든 체질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은 육체의 욕망을 바꾸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귀한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귀한 에로스가 없을 때는 그것을 심어줄 수 있고 나쁜 에로스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일이든 신적 일이든 모든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에로스를 고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죠. 희극 작가죠.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작품에도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구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희화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소크라테스의 최초의 사례자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희극 작가답게 아리스토파네스는 향연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원래 인간의 성은 남, 여, 남녀, 춘이 셋이었다고 합니다. 즉 남남, 여여, 남녀 이렇게 세 조합으로 팔다리가 4개씩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힘과 자만심이 대단하여 신을 공격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제우스가 인간을 절반으로 갈라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반으로 잘린 인간은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고 서로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은 자신의 짝을 이루었던 나머지 반쪽을 찾으려는 성향과 일치합니다. 즉 에로스는 애초에 자기의 것, 그 온전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며 자신의 반쪽을 찾았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반쪽을 다 찾으셨나요?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는 희극으로 시작은 하지만 인간 조건에 대해 삶을 부정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온전함을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는 확실히 비극적인 요소가 있죠. 이 내용은 뮤지컬 헤드윅에 나오는 사랑의 기원이라는 노래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리를 하면 에릭 시마코스는 에로스가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라고 주장을 했죠. 이것을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아리스토파네스는 돌려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톤의 연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가톤은 이 향연을 주최한 주인이자 제전에서 우승을 한 비극작가입니다. 약 30살쯤으로 파악이 되고요. 파우사니아스와 연인관계에 있습니다. 아가톤은 굉장히 수려한 용모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앞선 연설자들이 에로스로부터 생기는 유익한 것만을 찬양했지 에로스 신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에로스 신이 어떤 자인지 말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에로스의 신체적 특성을 말하고 다음은 도덕적 특성을 말을 합니다. 에로스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신들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섬섬하고 가장 유연하다고 합니다. 도덕적 특성으로는 에로스가 정의, 절제, 용기, 지혜라는 주요한 덕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나 신들에게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인간들이나 신들에 의해 불의를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가 소유한 젊음, 아름다움, 덕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로스는 지혜로운 시인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시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만드는 자신이 마치 에로스의 화신이 된 듯 한껏 취해서 에로스를 찬양하는 시를 읊습니다. 인간들 사이에는 평화를, 바다에는 바람 없는 잔잔함을, 바람에게는 휴식을, 근심 걱정 있는 자에게는 잠을. 허허허. 자, 5명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드로스.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으로 우리에게 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파우사니아스. 모든 에로스가 우리에게 덕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천상의 에로스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이므로 장려하고 세속의 에로스는 추한 것이므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릭 시마코스. 인간의 일이든 신적의 일이든 모든 영역에서 2가지 유형의 에로스를 고려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유의를 해야 합니다. 에릭 시마코스에게 에로스는 모든 대립적인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신들 앞에서 질서를 추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다시 둘로 쪼개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톤. 아리스토파네스의 의견에 반박을 하며 우리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가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이끌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입부와 1막에 나오는 연설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에로스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3막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살린이었습니다.